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AI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챗 GPT 같은 AI가 정말 놀라운데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뿌리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그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AI의 이 여정을 돌아보는 건 단순히 과거를 아는 걸 넘어서요. 현재 기술의 의미, 또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엄청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던 시기, 이른바 AI 겨울 같은 때를 보면 기술 발전의 어떤 패턴 같은 게 보이거든요. AI 겨울이요. 시작은 역시 그 1950년 앨런 튜링의 질문,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대화하는 기계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 딱 던져진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1956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이란 이름이 딱 붙여지면서 본격적인 연구 분야가 됐죠. 그때 이름이 생겼군요. 네, 초기에는 체스처럼 규칙에 명확한 게임을 잘하거나 아니면 퍼셉트론이라고 1958년에 나왔는데 데이터에서 패턴을 배우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퍼셉트론이요? 네, 이 퍼셉트론은 지금의 머신러닝처럼 학습이라는 개념을 처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죠. 근데 그게 금방 또 한계에 부딪혔다고요. 그래서 AI 겨울이 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퍼셉트론 같은 초기 모델이 생각보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적다는 게 밝혀지고요. 또 너무 거창한 약속들을 막 넘발하다 보니까 연구 지원이 뚝 끊기는 AI 경험이 두 차례 나왔습니다. 두 번이나요? 네, 70년대하고 80년대 후반에요. 그 중간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특정 분야 지식을 활용하는 AI가 잠깐 주목받기도 했는데 그것도 오래가진 못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침체기에도 연구 자체는 계속됐다는 겁니다. 물밑에서는요. 그러다가 다시 기회가 온 거군요. 뭔가 돌파구가 있었겠네요. 네, 맞아요. 198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 성능, 이 컴퓨팅 파워가 확 좋아지고 특히 역전파라는 아주 중요한 학습 방식이 개발됐어요. 역전파요? 네, 이게 여러 겹의 신경망, 그러니까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금의 딥러닝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 거죠. 이게 일종의 르네상스였습니다. 르네상스.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1997년 IBM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긴 거. 이건 정말 상징적이었죠. 네, 정말 충격이었죠. 단순히 계산만 빠른 게 아니라 그 복잡한 전략 게임에서 인간 최고수를 이겼다는 것. 그 상징성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아요. 네, 그 사건이 AI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줬다면 2012년에 알렉스 넷이라는 모델의 등장은 딥러닝 시대를 정말 본격적으로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 넷이요? 그건 뭐였죠?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요. 다른 모델들을 그냥 압도적인 성능 차이로 눌러버렸어요. 이건 방대한 데이터와 GPU라는 강력한 하드웨어, 그리고 발전된 알고리즘,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였죠. 이미지 인식 쪽에서 먼저 터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은 저도 정말 생생히 기억나요.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컴퓨터가 정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알파고는 그 딥러닝에다가 강화학습이라는 걸 더해서 마치 스스로 막 바둑을 두면서 배우는 것처럼 전략을 익혔죠. 스스로 배운다고요? 네. 단순히 기존 패턴을 외우는 걸 넘어서 어떨 땐 정말 창의적이라고 할 만한 수까지 두면서 AI가 인간의 어떤 직관의 영역까지 넘볼 수 있음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했죠. 이미지 인식 바둑 다음은 그럼 언어 쪽이었군요. 2017년에 나온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이 요즘 언어 AI의 거의 기초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달렸던 건가요? 핵심은 attention이라는 개념이에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 제목도 그랬죠.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와 더 중요한 관계를 갖는지, 즉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어요. 맥락 파악 능력이요? 네, 마치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처럼요. 덕분에 문맥을 훨씬 깊이 이해하는 BERT나 GPT 같은 강력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GPT 같은 모델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군요. 이게 바로 그 생성형 AI 시대의 시작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특히 2020년에 나온 GPT-3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AI가 학습하는 변수 개수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아주 적은 예시만 딱 보고도 새로운 작업을 곧잘 해내는 능력, 이걸 보여줘서 다들 놀랐죠. 퓨샷 러닝이라고 하던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2022년에 챗 GPT가 공개되면서 누구나 정말 쉽게 AI와 대화하고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확 열린 거죠. 네, 저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들은 기존 정보를 그냥 찾아주는 걸 넘어서 새로운 글이나 그림, 심지어 코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창작한다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생성형 AI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뭐랄까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 보조는 물론이고 창작 활동이나 교육 방식까지 다 바꾸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활용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AI가 가끔 틀린 정보를 너무 그럴듯하게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나 아, 그거 저도 겪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어떤 편견이 결과물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 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같은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윤리적인 문제들이군요. 네. 그래서 EU의 AI 법안처럼 기술 발전과 함께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아주 활발한 거고요. 이게 기술 자체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말 거의 70년이 넘는 시간이네요. 기대와 실망, 그리고 또 돌파구를 계속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왔군요. 처음엔 생각하는 기계라는 좀 철학적인 징분이었는데 이젠 정말 우리 옆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네, 앞으로 AI는 점점 더 인간과 협력하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서서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창의적인 발상을 돕는 방향으로요. 중요한 건 이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감 있게 발전시키고 또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네, 그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AI가 인류의 지식을 정말 빠르게 흡수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는 지금, 우리 인간에게 고유하게 남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AI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이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윤리적인 지혜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